김종배 시선 집중. 안녕하세요.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번 주 진행을 맡고 있는 MBC 이지선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보유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요. 잠시 후 1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남 지역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입학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강남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오늘 2부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토닥토담,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 분과는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 주제가요. 네. 정말 관심이 많은 주제예요. 맞아요. 네. 반려동물의 보유세 논란인데 혹시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저는 키웁니다. 어떤?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네. 네. 또. 저희는 과거에 네. 순돌이라는 고양이를 키웠었어요. 근데 순돌이가 없어져서 정말 너무 아이고. 이제 슬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고양이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었는데 네. 좀 꺼려지고,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저한테 큰 정서적인 안정과 평안함, 행복을 주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최민석 네. 작가님은요? 전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근데 또 알러지가 있는 것과 예. 동물을 좋아하는 건 또 별개던데.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는 못하는데 가끔씩 이제 주변에서 여행을 가거나 네. 아니면 뭐 일이 있을 때 저희 집을 마치 동물 호텔처럼 생각하고 왕왕 맡기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다들 어쨌든 경험이 있으십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일부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에 달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현재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나 유기동물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함께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 즉 반려동물 가구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입하면 비용 부담이 커져 신중하게 양육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과 세금을 내는 것에 부담을 느껴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오디오를 듣고 딱 생각이 든 게요. 우리가 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보유세 부과합니다. 자동차에 부과하죠. 그런데 뭐 명품백 이런 거에 보유세 부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의 보유세를 왜 보유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네. 자, 반려동물 보유세 이렇게 논의되는 이유가 네. 뭡니까, 장윤희 변호사님? 일단 너무 비용이 과거에는 이거 그냥 같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면 뭐 충분하지 할 정도로 약간 이제 전체 이제 세출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이제 미비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반려 인구가 너무 늘어난 거예요. 일단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등록을 한 사람들 반려동물 등록 수가 130만 4천 마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 작년에는 328만 6천 마리로 늘어나요. 네. 상당히 늘어나서 이게 5년 새 2.5배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또한 이제 정부에서 지출하는 금액도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2018년도에 200억 정도였는데 이게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373억으로 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모두에서 들으신 것처럼, 아니 이 비용 국민 모두 내는 게 맞아? 이 수혜는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키우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는 건데 본인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 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저희가 게시경이 이제 금지가 됐잖아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든 뭐 다 뭐 안락사시키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육견업자들로부터 받아서 정부가 이제 떠안아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건데 다 이게 비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충당해야 되는 어쨌든 세원도 마련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보유세 부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과 유실,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가 이게 연관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요즘 그런 뉴스도 많잖아요. 실제로 뭐 바캉스 시즌이다, 휴가 시즌이다 하면은 뭐 버리고 간다. 그걸 맡기고 갔다가 유기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담이 되면 되게 손쉽게 또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이런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세금까지 내면서 기르겠어? 그러면 지금 잘 기르고 있는 분들한테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거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에 정말 애지중지 가족처럼 딸과 아들처럼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학대까지는 아니어도 방임하는 집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 내에서의 동물 복지는 차치하고 네. 그냥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 복지 관련 논란들 네. 이거는 반려동물을 키우냐 안 키우냐랑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반려동물을 고양이, 강아지 한 마리씩 이제 키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유세는 찬성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강아지나 고양이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내 강아지 고양이에 대한 감수성만 생기는 게 아니라 동물 전체에 대한 감수성이 좀 함께 좀 높아지거든요. 저 같은 그래요? 경우는 그래서 동물원도 강아지 고양이 키운 이후로 잘 안 가고요. 아, 그렇구나. 그 영화에서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힘듭니다. 거기서 말 타는 장면 나오면 저 촬영하면서 저 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이 생각이 막 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감수성이 많이 높아지니까 이 보유세가 도입이 되면 물론 내 강아지 고양이를 위한 내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 증진도 생기겠지만 전체 동물에 대한 동물권에 대한 복지 증진도 함께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네. 그리고 쉽게 아무나 키우지 않고 책임감이 좀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도 내야 되면 그만큼의 책임감이 따르고 부담이 느니까 처음부터 쉽게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찬성은 하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과연 적합한가는 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왜요? 아니 어떤 이 독일 같은 경우가 가장 동물 복지의 천국이라고 불리고 실제로 보유세도 걷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인프라 자체가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릅니다. 그리고 역사도 굉장히 깊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웬만한 식당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 동물의 요금 제도도 따로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동물이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요양원처럼 나라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 동물을 입양할 때 교육도 나라에서 시켜줍니다. 교육도 시켜주니까? 네, 기본적으로 사람 사회에서 동물들이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동물들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동물한테 맞출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하거든요. 아니, 그러기 위해서 정도면- 사회화 교육을 네. 시키는 거죠, 나라에서. 이 정도로 나라의 인프라, 교통 인프라, 뭐 네. 교육 인프라, 그다음에 뭐 나중에 무슨 뭐 요양 시설까지 네. 이런 거를 강아지가 누릴 수 있다면 이건 보유세만 낼 게 아니라 사용 비용까지 다 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너무 이제 훌륭한데요. 세금을 낼 때 의료보험료 같은 경우도 저 진짜 많이 내거든요. 근데 불만 없이 내는 이유는 나중에 나도 그 의료보험 혜택을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 내가 내는 돈으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치료받고 제대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데 따른 보유세를 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물복지가 대한민국에서 증진될 있을 거라는 믿음과 신뢰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 반려동물은 정말 가족인데 네. 보유세, 세금, 음. 뭔가 자산, 물건에 부여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런 반감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 동물복지라는 건 이 국가의 선진화, 그러니까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도 판단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뭐 정말 동물복지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반려인들이 내는 돈으로 세금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정말 국가 차원의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자, 그럼 최민석 작가님, 네. 그러면은 작가님은 보유세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기상조다. 예.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대표적인 훈더트토이어 축견새라고 하죠. 네. 강아지 새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독일에서는 19세기에 그 개를 키우는 것이 일종의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거든요. 부의 상징. 사치라고도 생각이 네. 될 정도로 그렇게 여겨졌는데 그러다 광견병이 퍼졌어요. 네. 광견병이 펴지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개를 막 내다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유기견이 넘쳐나고 막 광견병도 더 유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광견병 유행을 막고 세금도 더 걷기 위해서 독일이 처음에 이제 훈더트토이어 이 축견새를 도입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웃 국가로 확산이 돼서 네덜란드나 지금 뭐 오스트리아나 여러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반려견을 하나의 시민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여행을 가려면 여권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 강아지 여권이 여권이 있더라고요. 여권이 있어요. 사진 그 찍어서. 여권에 어. 강아지 건강 정보가 다 담겨 있고 교통 이용을 해야 되니까 한국인은. 그렇죠. 네. 대중교통은 당연히 다 이용할 수 있고 식당도 뭐 파인 다이닝 같은 데를 빼고는 웬만해서는 다 들어갈 수 있고 네. 강아지 메뉴 주문도 할 수 있고 식당 주인한테 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데이 패스가 있어요. 하루에 3유로를 내면 네. 강아지가 무제한으로 그걸 탈 수 있어요. 오. 그리고 건강 검진, 예방 접종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 공원에 가면 배변 봉투가 다 비치돼 있습니다. 비치돼 있고 연두색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강아지 배설물, 그 배설물을 전용? 전용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회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우리가 나라에서 걔들을 확실하게 케어해 줄 테니까 세금을 내라 이런 의미고 네. 아직 우리는 그런 논의가 별로 안 나왔고 그렇죠. 네. 세금만 얘기가 이용할 나온 수 있는 거죠. 게 뭐가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게다가 이 어감도 보유라고 하니까 마치 이제 뭐 자동차 보유세 이것처럼 굉장히 강아지를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물건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어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보면서 옛날 영국 17세기 때 창문세가 떠올랐어요. 창문세요. 결국은 이제 창문에 세금을 부과한 건데.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달리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때 당시에 유리가 비쌌거든요. 네. 그래서 부자들의 집에는 창문 개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부동산세로 생각을 하고 창문 개수에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 결과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창문을 벽돌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온 거죠. 사람들은 나중에 이 창문세는 햇빛과 공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 빛이 안 들어오고 환기가 안 되니까. 이런 맥락을 좀 따져보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또 영국 정권을 위협하고 결국은 이제 세금이 전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실현되고 반발이 심할 경우에 행정부로서의 입지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금 문제는 조금 신중해야 되고 결국 역사를 뒤돌아보면 거의 모든 혁명과 그 정부 전복은 세금 때문에 일어났다. 네. 그런 것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세라는 이 명칭 자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키우는 개, 고양이를 누군가가 뭐 상처를 입혔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재물손괴죄에 맞아요. 해당해요. 맞아요. 실제 그렇죠. 네, 그 법적으로 이게 재산으로 등록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유세라는 명칭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보다는 물건으로 네.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법적으로 물건이.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고쳐야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아니 저는 보유세는 이게 어감에 굉장히 좀 저항감이 있을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은 들어요. 이게 물건으로 하는 거 민법상 일단 물건이라는 게 개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좀 도입할 필요는 있겠다는 그 M장 말씀에 좀 공감은 되는 게 네. 기본적으로 이게 정부에서 많은 이제 세금이 나간다뿐만 아니라 지금 펫보험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시장이 정말 굉장히 큰 빠른 속도로 증대하고 확장 있다고 있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6년 사이에 거의 20배가 늘었다. 뭐 네. 이런 보도까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지금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인터넷에서 왕왕 보는 게 뭐 어디가 뭐 무릎이 안 좋아서 뭐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파서 갔더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데 그럼 정부에서도 세금을 없는 걸 내라고 하면 그리고 명칭도 좀 저항감이 들면 아무래도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정비
대비해서 이거를 그렇다면 국가에서 좀 정부에서 좀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면 키우는 분들도 조금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덜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모색할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워낙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다 보니까요. 그것도 방법인 그러니까 지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보유세를 내는 대신에 뭐 네. 병원비 부담을 네네네. 낮춰준다거나 네. 맞습니다. 사실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동물병원에서 원래 부가가치세 부과했던 거 아십니까? 10%. 네. VAT가 늘 붙었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역시 물건으로 받기 때문인 건데 음. 근데 그 VAT가 없어진 지 조금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모든 항목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더 이상 10%가 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흐름과 좀 반대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또 장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좀 병원비 부담을 낮춰주면서 보유세를 내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거두려면 확실하게 어느 가구에서 동물을 몇 마리 키우고 있느냐가 일단 집계가 확실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반려동물 등록 제도를 의무화해서 하고 있지만 30%도 안 돼요, 등록률이. 네.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그거 굳이 등록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권리와 의무가 확실하게 구분돼서 규정되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등록해야 돼? 난 어차피 사랑으로 키우고 있고 우리 아이들 난 버릴 일 없는데. 그러니까 굳이 의무화됐어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데 네. 그 만약에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등록한 분들은 일단 난 등록하는 바람에 세금 내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이 반려동물 인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 거론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정리하자면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먼저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네. 우리가 독일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해서 일단 건강 검진, 그다음 예방 접종, 그다음 치료, 그다음 지금 많은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사보험을 들고 있는데 네. 그 월 보통 평균 한 8, 9만 원, 한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처럼 의료보험, 동물보험 제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 훈더트 토이어처럼 세금을 조금씩 내라라는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네. 여기에 국민들이 M장 같은 분들이 동의를 해서 네. 단계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동물 보유세부터 얘기를 꺼내니까 네. 인간의 입장에서 제가 창문세가 떠오른 게 창문세가 결국은 햇빛과 공기에 대한 세금이듯이 네. 인간은 누구나 교감하고 싶은 존재이고 네. 인간의 고독을 달래주는 존재가 동물이고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인간은 동물과 함께 살아왔는데 인간이 결국은 동물과 교감하는 것은 약간 천부인권처럼 네. 자연적인 권리거든요. 그것에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로 오늘 친구들과 얘기 나눠볼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이들 키우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좀 너무 이제 정부가 너무 충격적으로 이렇게 간보기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반려동물 복지 종합대책 3차 이야기 이번이 3차거든요. 네. 4년 전에 2차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4년 만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4년 사이에 어떤 조치들이 있었느냐, 단계를 밟았느냐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만 보내고 다시 또 쓱 꺼내 보는 거예요. 반응이 어떤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도 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간을 더 주신다니까 이거 네. 하나 얘기해보고 넘어가죠. 다들 지금 찬성을 하지만 너무너무 시기상조다라는 게 좀 주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게 해결이 됐다.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 보유세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몇 %?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 독일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고요. 네. 강아지 견종에 따라 다르고요. 네. 크기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 맹견은 더 많이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나눠서 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그 강아지한테 엄청나게 위로를 받으면서 사시는데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과도하게 세금을 낸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 상황까지도 다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또 세금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네. 네. 참. 그래서 금액을 뭐 평균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네. 있을 수 있고 네. 형편에 맞게 그다음 네. 그때 당시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도입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물가, 국민들의 소득 수준, 그다음 어떠한 목적으로 강아지를 입양했느냐까지 고려를 해서 그 세부적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4명 중에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입니다. 근데 반대 입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전히 네. 강아지의 크기와 마리수와에 네. 대해서 이 세금을 차등해서 매긴다는 게 정말 저는 오히려 유기동물이 더 늘어날 것 같고 부작용이 너무 늘어날 것 같고 창문세를 도입해서 햇빛과 공기를 차단하게 된 것처럼 네. 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서 뭐 로봇계 도입이 늘어나는 거가 아니라 정말 유기동물이 막 늘어나지 않을까. 초기에는 늘어날 아마 것 많이 같은데. 늘어날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다들 키우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로 키우시겠지만 정말 사랑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아주 후끈 달아오르는 토론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아마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함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어떨 것 같아? 얘기 한번 해보실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최민석 작가,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주제일지 궁금하시죠? 오디오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온 국민 모두가 성적 순으로 뽑는 거가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저희 보고서의 역할은 성적 순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 여러 증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상위권 대학 지역 비례 선발제를 한국은행이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수도권, 특히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들이 지역별 학생 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면서 6살부터 학원을 보내는 사회가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자는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강남 교육 비판. 이 주요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MC 장관님.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제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 어떤 이야기냐면 세계 어디를 다녀도 대학들이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데 한국은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다. 자,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성적순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8월 말 한은이 보고서로 제언을 한 바가 있어요. 상위권 대학 지역 비례 선발제. 라는 걸 제언을 했었는데 네. 그 제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총재는 지난달 24일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사교육 강사와 대학 입학 코치가 밀집한 강남권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서 집값과 대출을 끌어올리고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지방 인구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면서 이제 강남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을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뭐 강남 교육의 치열한 현상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어떤 수도권 밀집 현상, 그다음에 지역의 불평등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긴 했는데, 근데 정작 이 강남 교육을 비판한 이창용 총재가요, 이 배우자는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세 자녀의 1년 학비만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주장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좀 이중적이란 비판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의식에는 상당히 공감이 돼요. 너무 성적대로 뽑는 것이 맞는 것인가. 다른 국가에서도 여러 전형을 갖고 있고, 근데 한국은 뭐 수시, 뭐 정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성적과 그 등급으로 대학에서 이제 하는 건 맞는데,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강남에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제 밀집해 있고 그게 부동산 가격도 견인하는 이제 부작용을 낳고 있으니까 강남에 사는 학생들은 좀 덜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느끼게끔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말한 정작 그 이 총재는 어떠했는가? 이제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해외 근무를 워낙에 이제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세 자녀가 다 대학도 이제 외국에서 진학을 했는데 그때 썼던 학비가 1년에 2억 5천원인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네. 일반 서민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자녀 교육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중자 때야? 자기는 되고 뭐 안 되는 거야? 이런 또 비토가 또 이번 맥락에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MC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비판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본인이 하신 해명을 좀 들어보니까 해외 업체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했고 또 IMF에서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또 하기도 했고 해서 해외 근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네. 또 이제 한국으로 본인이 돌아올 때 아이들은 계속해서 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 머물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본인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신은 어때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사실 어떤 이야기도 하기 힘들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 주거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꺼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 때문에 자신의 이 경제 상황을 훨씬 웃도는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강남 사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해요. 네. 그리고 너무 과밀하는 현상도 생기고 분명히 사회적으로 좀 논의해보고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민석 작가님. 저도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이 발언을 한 스피커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처음에 좀 의문을 가졌는데 맥락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네. 그렇지만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데 딴 데 전세 살면서 이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의문이 가는 네. 입장이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회 비판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제공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얘기가 뭐 당장 바꾸겠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그 제한점을 던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을 했고, 이런 그 보고서 하나로 한국 사회의 그 보수성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대신 그 아이디어 자체는 파격적일 만큼 뭐 좀 참신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대신 이 한국이 진짜 맹모 삼천지교가 중국 얘기지만 네. 그것보다 더 맹모 삼천지교를 하는 나라인데 교육을 우리는 거의 그 가족의 거의 모든 가족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만큼 실효성이 있는 제안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네. 어떻게 이렇게 위헌적인 발언을 하실 수가 맞아요. 있지라는 아.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기 나와 아까 우리 들었지만 6살부터 학원을 보내는 사회가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자는 문제제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사교육 열풍, 네. 사교육비 계속 상승하는 문제, 이거는 뭐 정말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늘 유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같은 말을 했을 때 전혀 충격파가 없으니 정말 충격적인 어떤 그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써보자라고 네. 했던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게 되긴 했고, 그렇다면 성공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에 사시는 아이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죠. 네. 상위권 대학 입학을 제한하자니 네. 뭐 그래서 일단 장유미 변호사님, 네. 제가 위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강남 거주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 제한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만약에 그걸 정말 명문화해가지고 특정 그러니까 전입 신고를 강남 8학군에 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 명문대를 갈 때는 그 수를 제한해야 되는 하나의 지침을 마련한다면 대단히 위헌적이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그럼 헌법 정신에 맞느냐, 공정한 입시일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헌재에서도 이건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네. 다만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조치. 이제 소수자 내지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출발선이 동일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뭐 달리기를 한달지 뭘 한달지 그냥 자유다. 이거는 그냥 이게 형평에 맞는 거다라는 말로는 이런 그런 조치가 전혀 이렇게 보완되지 않기 때문에 네.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렇다면 아주 이제 그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이나 그런 쪽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학 기회를 조금 더 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주자라는 거는 저는 위헌 소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서울대에서는 2005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네. 농어촌 전형이라고 해서 한 20%의 전체 정원의 20%면 상당히 많은 수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이런 전형으로 이제 뽑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우리가 교육이 정말 많은 문제,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주거 문제 거기에 핵심에 있는 게 너무 뜨겁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예전에도 왜 이렇게 교육열이 뜨거울까라고 했을 때 그 원인 분석을 뭐 유교주의에 좀 해서 숙문 사상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점,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학문을 배워야 된다라는 점 물론 있지만 이게 계층 간 사다리의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사회적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10년, 20년 전으로 교육열은 소급해 간다고 그러셨는데 6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도 그때는 입시를 봐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문제 중에 이 성분으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디아스타제라는 게 답이었어요. 근데 무즙은 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무즙이라고 써서 틀린 학생들의 엄마들이 그래서 떨어진 아이들의 엄마들이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이게 이른바 무즙 파동이었는데 네. 이게 60년대에도 벌써 네. 그런 광경이 있었던 건 이게 개인으로서는 이게 합리적 선택인 거죠. 좋은 네. 학교를 일단 보내야 되는 거. 그게 참 좀 풀어내기 어려운 과제인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세금이라는 게 아까 일부에서도 그렇잖아요. 보유세라 그러면 거부감이 생기듯이 네. 이게 강남 지역 명문대 입학 제한이라고 표현하니까 또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지역 비례 선발 확대 제도 라고 하면 그렇게 거부감이 또 안 생겨요. 이미 농어촌 전형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네네. 알고 지역 있으니까. 비례.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비만세냐 국민건강증진세냐 뭐 이렇게 명칭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적 싸움이 다툼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좀 친근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걸 좀 유하게 표현해서 이게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아마 이렇게 거부감 갖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이렇게 화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러게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M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말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보다는 메시지를 담는 그릇, 네. 즉 이제 그 핵심적인 그러니까 기의보다는 기표, 그러니까 드러나는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네. 사실 저는 이게 전혀 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얘기를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얘기가 나왔다면 우리나라만큼 뜨겁지 않을 거예요. 네. 프랑스는 이미 대학들을 그냥 파리 그냥 숫자로 쫙 붙이잖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그런 나라에서는 대학을 안 가더라도 정부가 청년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대학 외에도 다른 그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철저히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 낙오자로 보는 인식이 남아 있고 네. 그래서 어릴 때도 늘 부모님들이 늘 대학 가야 된다, 대학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살고 있고 대학도 심지어 서열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맥락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표현도 좀 과격하지만 파격적이지만 갑자기 맥락을 빼고 결과만 딱 놓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발심이 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정말 내가 책상 앞에서 교과서만 공부한 학생과 강남 지역에서 대치동 학원을 다니면서 비싼 교육을 네. 받으며 공부한 학생들과 같은 시험을 봤을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시골에서 완전 천재가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러면 이렇게 출발선이 달라. 그래서 대입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게 가장 공정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정말 인류대를 가는 학생 그
뭐 차선 대학을 가는 학생 했을 때 어떤 실력차, 공부 차이가 엄청나냐? 저 그렇지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정말 1등부터 끝까지 저희는 저 때도 모의고사를 보면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일 좋은 대학의 학과부터 아닌 부분까지 완전 서열화가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는 네. 건데 그게 이 실력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실력 차가 엄청나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저도 제가 이제 로스쿨을 나왔는데 거기도 뭐 이제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학생들을 일정 비율을 뽑아야 되는데 일단 누군지 몰라요. 그 실력 차로 좀 알 수 없겠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쨌든 그리고 시험이라는 건 대단히 일회성으로 그냥 진단을 하는 건데 평소 실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그냥 재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러 요소를 보는 게 훨씬 공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살면서도 많이 하게 돼서 오히려 국제중학교인가요? 거긴 추첨으로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더 차라리 시험 한 번 봐서 그걸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것보다 공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상시에 공부한 그 내역으로 그냥 1군을 딱 이제 무리지어서 거기서 추첨을 한다면 그게 과연 불공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방향을 모색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제가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행했던 것 같아요. 친구를 미워하게 되고 경쟁자로 생각하게 되는 이게 과연 나라가 온당하게 가는 교육의 방향이 맞나? 이런 생각을 봤을 때는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넓게 보자면 네. 우리가 옛날에 그 인재를 표현할 때 신원서판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는 말이 있고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이해한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말과 글입니다. 네. 근데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훌륭한 토론자인가? 그다음 훌륭한 필자인가 네. 여기에 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학생 평가 방식은 표현이 아니라 이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서 객관식의 답을 맞추느냐. 네. 물론 논술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한국 엘리트들은 이해는 굉장히 잘하는데 자신이 이해한 것을 표현을 잘 못합니다. 결국은 네. 뭐냐면 지식 수용자이자 소비자이지 지식 생산자가 못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논의를 확산하자면 한국의 인재 선발 방식이 맞지 않다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그 공감대가 확산된다면 네.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성적 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 역시 공정하지 않다는 데까지 생각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과거에는 사실 공부만 잘해도 팔자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계층 이동 사다리로서. 네, 사다리로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거나 하면은 뭐 사시를 합격한다던가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하면 내가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계층 사다리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대감마저도 거의 굉장히 약화돼서 없어지다시피 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교육이 워낙 성장하고 커지면서 그 사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자녀의 학업 능력, 학업 성취 능력으로 바로 직결되다 보니까 네. 이 룰 세팅이 공정한가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그 흑백 요리사라는 예능이 굉장히 인기인데 네. 그 최근 나온 회차에서 논란이 좀 생겼어요. 그 논란도 룰 세팅이 공정하냐였거든요. 요리 프로그램인데 요리 실력으로 붙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많이 좀 개입이 됐다. 라면서 이제 사람들이 공정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면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정한가에 대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의 대입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서울대 진학률을 보면요. 거주지가 92% 좌우한다.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어쩔 수 없이 서울의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좋은 대학 갈 비율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강남 지역이라고 하면 강남 3구는 정말 서울의 일부잖아요. 근데 강남 3구에서 서울대 2024년도 합격률이 12.6%.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은 다 강남 3구 출신이고 서울대 의대 정시 같은 경우는 20%라고 하면 5명 중에 1명은 강남 3구 출신이다. 전국 국토 면적에 비교해보면 네. 정말 굉장히 정말 높은. 작은데 네. 이렇게 좋은 대학에 5명 중에 1명, 뭐 10명 중에 그걸 1명 이제 이상. 뭐 서울의 목동, 그다음 네. 부산의 뭐 해운대 거기까지 합치면 여기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성적순으로 어떤 그 대학을 가든 어떤 시험을 통과하든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공정하지 네.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정유라 씨 기억하시죠? 네. 네. 최서원 씨의 딸, 그 정유라 씨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한국 대학 입시에서 이 말이 실제로 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통하고 듭니다. 있는 거죠. 지금 짚어주신 지표대로 강남에서 아주 명문대 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렇다면 이게 흐름으로 나온다는 건 개인적 노력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사법고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 과 학생들이 상당히 사법고시를 많이 준비했었어요. 그때 이제 로스쿨 도입되기 전이었는데 제가 주변에 친구들 보면 집에서 계속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법고시도 몇 번 보다가 그냥 직장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준비해서 합격 가능성을 왜냐하면 그것도 축적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생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객관적으로 진단이 안 되잖아요. 네. 이 학생이 나중에 정말 좋은 연구가가 될지 할지. 근데 이 문턱에서부터 사실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제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올려주고 여러 다양한 이런 전형을 하는 게 저는 정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간 서열화를 한번 없애보자. 네. 프랑스처럼. 프랑스처럼. 프랑스는 말씀대로 1대학, 2대학, 3대학. 그런데 프랑스가 어쨌든 경쟁력에서 학계에서 뒤처진다고 평가받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여러 사람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고 거기서 경쟁하게 해본다. 우리는 대학 입시가 딱 마침표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캐나다는 졸업을 못 한다더라. 인류대를 가면 이런 방향이 조금 더 좀 건강한 방향이 아닌가. 입시의 문은 좀 넓혀주되 거기에서 차라리 경쟁하게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대학은 시작이지 그게 정말 입시 끝으로 학업의 끝으로 가는 건 정말 많은 폐해를 낳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키는요. 이 지역 비례 선발제라고 조금 말을 순화시켜서 과연 이걸 대학들이 도입을 할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키는 대학이 쥐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뭐 서울대는 20%를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립대는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네. 이거 과연 가능할까요? 국립대는 정부랑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켜낼 수는 있겠죠. 근데 사립대는 인재 선발 권한이 자신들의 그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전 국민이 동의해서 국민적 논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네. 이게 그냥 뭐 전혀 무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때는 교육을 받는 입장이었고 또 우리의 교육을 받는 후대를 위해서 과연 좀 더 형평성이 맞는 사회,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뭔지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의견이 조금씩 바뀌고 모아질 수는 있겠죠. 네. 뭐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은 분들이 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들, 이름 거론되시는 분들을 보면 다 비슷한 학교에 비슷한 과에 비슷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걸 많이 보잖아요. 네. 뉴스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에 좋은 과 나와서 특정 직업을 가지면 저렇게 막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과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지 않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교육 문제로 네. 이 촉발된 토론인데 또 이것이 결국은 네. 그러면은 부자와 네. 가난한 자의 불평등을 어떻게 그 갭을 좁힐 수 있느냐. 결국 이거는 또 굉장히 많은 뭐 세제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죠. 문제로 또 뻗어나갈 수 있는 엄청난 거대 주제가 담론이죠. 됩니다. 예. 거대 담론입니다. 네. 교육 문제는 네. 우리 사회 전체를 논의하는 것과 맞아요. 같은 겁니다. 맞아요. 또 아이 있으시잖아요. 예. 아이 교육에 대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제일 큽니까? 일단은 아내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그런 역시. 환경이 결국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내내 얘기하시고는 나도 결국은 고민인 거죠. 이사를 네. 가야 되나 고민을 하시고. 저도 결국 한국에서 아이를 키울 네. 거고 한국에서 얘가 이제 1인분의 몫을 해야 되니까 아유, 과연 이렇게 씁쓸합니다. 네. 자유방임주의를 계속 지향했을 때
한 아이가 온전히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네. 고민은 부모로서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또 아이 키우시는 장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게 맥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육아 뭐 아이를 키우는 철칙은 좋은 거 10개, 100개를 해주는 것보다 나쁜 거 하나를 안 하는 걸로 해서 네. 일단 아이한테 많은 그냥 재량을 주려고 해요. 제가 그냥 뭐 늦게 대학원도 가보고 이랬는데 공부는 결과적으로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누가 네. 옆에서 독려한다고 해도 그거에 한계가 있는데 다만 이제 대치동 막 이런 거 아까도 효과 말씀 주셨을 때 얘기를 들으면 정말 솔루션을 이제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네. 중위층한테는 중간 정도 하는 애들한테는 그 어느 정도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뭘 차라리 포기해라. 그러면 거기에 접근 가능한 학생과 아닌 학생의 그 차이라는 건 다 네. 돈 내 결부가 되는 건데 지역적 네. 접근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MC 장원. 네. 자, 제가 공정이란 무엇인가 일침을 좀 짧게 놔주시죠. 어려워. 제가요. 네. 제가 이제 아파트 살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은 옆집에 다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학원 간다 그래서 뭐 어디 가냐 그러면 어느 날은 영어학원 간다 그러고 오늘은 어디야 영어학원 가 수학학원 간다 그러고 오늘은 수학학원이야 그러면 국어학원 간다 그러고 뭐 줄넘기 학원 맞아. 엄청나게 많은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가 너무 똘똘해요. 학원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드렸더니 약간 시니컬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탓하는 것처럼 들리셨나 봐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교육 문제가 스트레스를 주는 학부모들이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주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받는 대상이기도 하거나 네. 예, 이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네.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결국 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또 그게 네. 부모님이 행복한 세상이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석 작가님, 우리 장 변호사님, MC 장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